9.11 테러가 있었을 때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잊을 수 맞아요. 없는 충격인데 그 충격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지 않았나. 결국은 빛나된 소탕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마치 다 다른 눈송이처럼 본인들 느껴졌다고 해요. 저것들을 모아서 눈덩이로 만들려면 앞으로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워렌 버핏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IPO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참가를 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요즘은 AI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시대가 열린 것 2000년대 이후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혁신 전파사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시대의 리더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요즘은 근데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그닥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요즘은 또 생성형 AI 이후에는 이 데이터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비즈니스를 열었던 두 개 기업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사실은 경쟁자는 아닙니다. 예전에 어도비랑 오토데스크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같이 시장을 이끌어온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분야이고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닥 경쟁 구도는 아닌데 이 둘을 왠지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팔란티어가 사실 먼저잖아요. 팔란티어는 2003년 전설의 창업가이자 투자자인 피터 틸과 현재 CEO인 알렉스 카프, 페이팔 출신의 3명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로도 유명한데요. 원래 페이팔을 같이 창업을 했던 일론 머스크라든지 리드 오프만과 같이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자산가들로 모여있는 집단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넘쳐나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전환하는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틸은 반지의 제왕의 열혈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아이템들로 회사 이름들을 많이 지었는데 영화에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구슬이 있잖아요. 그 수정구슬의 이름이 원래 팔란틸이에요. 멀리 넓게 내다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서 따서 팔란티어라고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아이디어는 그 당시에 페이팔에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피터 틸은 그걸 보고서 충격에 빠졌었다고 해요. 왜 우리가 재앙을 막지 못했을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인터넷에 돌아다니거나 국가 정보들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면은 이런 테러전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국방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피터 틸은 원래 페이팔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사기를 예방한다든지 하는 기술들을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국방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팔란티어는 초기에 피터 틸이 본인이 갖고 있던 펀드나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초기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첫 번째로 외부 투자를 받은 곳은 CIA 산하에 있는 벤처 투자자인 인큐텔을 통해서였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국방 쪽의 프로젝트이다 보니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초기에 팔란티어는 정부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른 시스템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잘 연결을 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면 테러리스트의 움직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정비를 하고 그 데이터 간의 의미를 분석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빈라덴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팔란티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신호라든지 첩보 보고서, 금융기록, 통신, 지리정보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빈라덴이 숨어있던 건물을
민간인이 큰 비용으로 사들이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아무래도 이게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타겟을 해서 결국은 빛나된 소탕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팔란티어가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팔란티어가 썼던 솔루션 이름이 바로 고담인데요. 배트맨에 나왔던 고담 아닌가요? 맞아요. 디스토피아적인 범죄도시입니다. 범죄를 소탕한다. 그런 솔루션 이름으로 고담이라고 지었고요. 고담 솔루션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시각화할 수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다른 시스템에 분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는데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어서 영화에 나오면은 대테러 작전 누가 딱 뜨면은 저 사람의 범죄 이력이 막 나오고 하는 데이터 통합 시각화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온톨로지라고 해서 철학적 용어로 존재론이라는 뜻인데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피상적인 이름뿐만 아니라 속성이라든지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가 움직였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톨로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하나 있었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인간이 지능을 더 높이고 더 똑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전투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지휘관들이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이 의사결정이 기존에는 종이로 오는 보고서들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팔란티어에서 제공하는 고담 솔루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고담 솔루션으로 인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국방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팔란티어는 초반부터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상대의 비즈니스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한 데이터가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팔란티어는 그 영역에서의 해자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피터 틸이 썼던 굉장히 유명한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레드오션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데이터 기반으로 산업을 만들어 나갔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팔란티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다른 창업의 스토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저 미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아침에 갑자기 전화벨이 막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이야. 괜찮냐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네. 뭐가 괜찮은 건지 저는 몰랐죠. 저는 LA에 있었으니까 잊을 수 맞아요. 없는 충격인데 피터 틸은 그 충격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사실 피터 틸은 돈이 많았잖아요. 원래 네. 페이팔을 맞아요. 엑시스를 네, 했었고 네. 당시에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하고 네. 피터 틸은 이제 팔란티어를 창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이 많았던 피터 틸한테는 사실 투자보다는 대정부를 대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한 약조금 이런 게 필요해서 투자를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할 스노우플레이크는 또 다릅니다. 피터 틸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 왜냐하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창업자들은 창업을 원래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창업자인 베노아 다지벌, 프랑스 사람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합니다. 파리 6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는데요. 박사과정에서는 뭐를 연구를 했냐? 병렬 허리 프로세싱, 병렬로 허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ECRC라고 하는 유럽 컴퓨터 연구센터에서 네. 일을 잠깐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하긴 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누가 있었냐? 오라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라클과 같이 협업도 하고 이러다가 오라클에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해요.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보고 여기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베노아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당시에 이제 이 불이라는 회사가 들리는 에피소드에 의하면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 베노아가 돌아가긴 싫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오라클의 정규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으로 오라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났느냐? 파리 6대학 컴퓨터 공학에 다녔던 사람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 이름이 티에리 크루아네라고 하는데 오라클에서 둘이 만나서 같은 네. 대학을 나왔고 같은 프랑스인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절친이 되었다라고 여러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그 안에 데이터를 모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ERP를 돌린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한테 뭔가 세상의 변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인터넷에 모든 게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세상이 열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노와 티에리는 앞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시대가 올 텐데 새롭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아이디어를 오라클 안에서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 좀 시큰둥했다고 해요. 왜냐면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노아와 티에리는 오라클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보니 창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베노아와 티에리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사실 스키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스키를 타다가 하얗게 내리는 이제 눈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마치 데이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결정이 다 다릅니다. 데이터가 마치 다 다른 눈송이처럼 본인들 느껴졌다고 해요. 저것들을 모아서 눈덩이로 만들려면 앞으로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회사 이름을 스노우플레이크 2012년 창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뭔가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둘의 힘만 갖고는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초기 투자금을 모았고 그 투자금만 가지고도 간당간당한 찰나에 베노아와 티에리의 뇌리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마르친 주콥스키라고 독일 친구예요. 벡터와이즈라고 하는 벡터 기반의 쿼리 엔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이 친구를 데려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락을 합니다. 너 우리랑 같이 창업해서 하지 않을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승낙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삼총사가 모여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시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 투자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셔터힐 벤처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이크 스파이저라고 하는 투자 총괄이었다고 네. 하는데 클라우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마이크 스파이저가 시리즈 A 초기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새 친구들이 다 보면 이제 기술 기반이잖아요. 마이크 스파이저가 보기에는 불안해. 엔지니어들만 데려다 놓고 뭔가를 하기엔 본인이 임시 CEO를 맡습니다. 초대 CEO를 내가 맡을 테니 너희들은 솔루션 개발에만 온 힘을 기울여라. 2012년 시작된 스노우플레이크는 솔루션 개발에 몰입을 하게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걸 사업화시킬 수 있고 제품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CEO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이크 스파이저가 2014년에 당시 MS에서 퇴사했던 밥 먹을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화라든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같은 걸 했던 분인데 이분을 이제 영입을 합니다. 이 밥 먹을려가 오자마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제품의 컨셉과 모네타이제이션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프라이싱 모델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자체가 비용이에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 그냥 운영비도 계속 똑같이 드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다 보니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밥 먹으려가 했던 가장 첫 번째는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경쟁력 있는 모델과 상품의 여러 가지 컨셉들을 만들어냅니다. 비로소 스노우플레이크가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2015년 처음으로 만들었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를 활용하다 보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했었잖아요. 요걸 10분 활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도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를 합니다. 쓴 만큼만 우리가 과금을 할게. 어댑티브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또 차별점 중에 하나가 멀티 클러스터 공유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억세스해서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가 필요하면 각자 카피해서 각자 스토리지 안에 저장해 놓고 이제 활용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스토리지 안에 집어넣어 놓고 여러 클러스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억세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큰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본격화시켰지만 이 분야가 경쟁이 되게 심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경쟁자이죠. 왜냐하면 구글도 빅쿼리라고 하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고요. 아마존 AWS 안에도 레드시프트라고 해서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죠. 데이터 브릭스라는 회사도 있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 이 창업자인 베노와 티에리의 친정기업이긴 하지만 이 오라클의 창업자도 사실 엄청 천재잖아요. 맞아요. 오라클도 조금 늦었지만 이 클라우드 기반
기반으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인테그레이션 기반의 여러 가지 전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고요. 팔란티어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독보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팔란티어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민간 분야에서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비 역량이라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회사에 어떤 식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정비를 해서 만들어낸 서비스가 파운더리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돈을 입출금을 하고 B라는 곳에서 입출금을 했을 때 그 관계성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은행들을 조합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기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메트로폴리스라는 서비스를 했었고요. 이후에 만든 것이 바로 파운더리인데요. 팔란티어는 그 과정에서 FD라고 해서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객사가 우리 회사의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파견을 해서 고객들이 문제를 풀려고 정의하는 과정, 그 안에 모여져 있는 회사들의 데이터들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온톨로지로 만들어내는 과정, 온톨로지 기반으로 회사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까지를 직접 개입하는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라든지 삼양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에어버스랑 함께 스카이와이즈라는 솔루션을 냈는데요. 항공사와 승무원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얼로케이션들을 최적화함으로 인해서 예지 정비라든지 안전, 그 다음에 운항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공 생태계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제조, 제약, 유통, 민간 부분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 비즈니스 영역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고담이나 파운더리 같은 솔루션을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시작을 하다가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클라우드까지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화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때문에 아폴로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배포하면서 패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더 강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수익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리소스를 많이 투입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팔란티어는 2020년 외부 공모 없이 뉴욕에 직접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를 외부의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시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백신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팔란티어가 티베리우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백신을 배치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팔란티어는 클라우드 시대에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팔란티어랑은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 또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거를 런칭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CEO가 등장을 하는데요. IPO에 최적화된 CEO를 영입을 합니다. 프랭크 슬룸만. 예전에 볼랜드라는 회사에 볼랜드 씨뿔뿔 너무 잘하시는 네. 그 회사에서 SVP로 있었던 친구인데 그 회사를 나와서 돈을 좀 벌었고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는 실적도 별로 없었고 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CEO로 취임을 해가지고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다음에 2007년에 IPO를 성공을 합니다. EMC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아주 큰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눈에 또 들어오는 회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 아, 잘 알죠. 1억 불의 인수를 해서 본인이 CEO로 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나우를 2012년에 IPO를 성공을 시켜요. 그때만 해도 프랭크 슬룸만은 어떤 인정을 받고 있냐? 저 사람만 가면 죽어가던 회사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 CEO로 2019년에 딱 들어와서 IPO 준비를 합니다. 세 번째 IPO 대상이 된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터의 민주화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생태계야 주창을 하면서 2020년 놀라운 서비스를 하나 발표를 하는데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으면 동시에 스노우파크라고 해서 개발자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를 해요. 다양한 개발 지원과 함께 통합적인 호환성, 운용성 이런 것도 만들어냈고요. 동시에 데이터를 올리면 단순하게 이제 내 데이터를 가져다가 잘 분석해서 쓴다 뿐만이 아니라 내 데이터인데 남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안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공유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근데 2020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였죠. 그렇죠. 팔란티어는 백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맞아요. 얘네도 백신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들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백신을 만들거나 할 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공유가 돼서 마켓플레이스에 딱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걸 활용해서 많은 백신 회사들이나 의료 회사들이 코로나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2020년 9월 IPO를 하게 되는데 이 IPO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 IPO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스노우플레이크 IPO에 참가를 합니다. 5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이 당시 스노우플레이크가 공모가 대비 거의 2배 이상이 점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IPO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IPO 덕분에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죠. 잘 될 것만 같았던 이 스노우플레이크 위기가 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우리 기술주들 사이에 재조정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맞아요. 기술주의 재평가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이 코로나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현금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것들이 회수가 되면서 주가도 막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포기하거나 몰락하지는 않았고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발표가 되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에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압박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레그라든지 LLM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솔루션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LLM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솔루션으로 제공할 때까지는 학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학습 기간이 빠르게는 몇 개월에서 뭐 1년까지도 걸리는데 팔란티어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이미 굉장히 정제돼 있고 의미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온톨로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에 학습시키면 며칠 만에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화형으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 솔루션으로 진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팔란티어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여러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2023년에 팔란티어는 드디어 BEP를 맞추게 되고요.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거의 시가총액이 4천억 불 이상의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가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해왔고 이 혁신에서 어떤 교훈들이 있는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또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플레이크도 비슷한 행보를 겪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소강기가 있었는데요. 그 소강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AI, 오픈 AI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 시장에 등장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에 잘 나가던 회사들을 밀어내는 역할도 했는데요.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는 AI의 대응이 빠르진 않았어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였는데 이 클라우드 위에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 때 나름대로 미션이 있었어요. 우리는 클라우드 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만들었잖아.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든다가 미션이었던 거예요. 클라우드만을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그 패러다임을 실제로 증명한 회사가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뒤늦게라도 스노우파크라고 하는 개발자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파이썬을 연결을 해서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업데이트도 계속 진행을 했고, 네이티브 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확장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 있게 하고, 그 해 이제 2023년부터 챗GPT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도 여기에 전격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코르텍스 AI라고 해서 AI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엔진 관련된 업데이트도 계속 진행을 네. 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 LLM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LLM들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뭐 메타 LLM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오픈 AI도 있을 거고 구글 것도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외부 LLM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체적 LLM도 만듭니다. LLM 아르키텍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는데, 이 행보 뒤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스리다르 라마스와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런 변화 때문에 이제 외부의 회사들을 몇 개를 인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바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AI 검색을 만들던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바로 스리다르 라마스와디입니다. 원래 구글 에즈에서 일을 했던 친구고요. 광고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걸 보고 AI 검색과 광고를 결합한 니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 회사를 스노우플레이크가 인수를 한 거예요. 스리다르 라마스와디가 네 번째 CEO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는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 플랫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AI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엔진으로 진화해야 된다. 그 미션을 선언을 하고, 기업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친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합한 변화의 선봉장에 지금 서 있고요. 아직까지는 평가할 만한 것들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단순한 데이터 플랫폼이 아닌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한 점이 아닌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팔란티어도 AI 시대에 본격적으로 AI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의 대정부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2024년 말에 팔란티어랑 안두릴, 오픈 AI, 스페이스 X와 함께 정부 과제를 10년에 100억 달러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이 당시에 상대편에 있었던 컨소시엄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런 컨소시엄을 상대로 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국방 영역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위성사진과 드론을 활용을 해서 킬체인의 AI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집어넣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와 팔란티어 이야기를 비교해서 했는데요. 경쟁 구도였다기보다는 새로운 다양한 어프로치를 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생태계를 통해서 데이터 시장의 혁신을 만든 리더라는 느낌이 들고요.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기반의 통합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도메인 특화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 느끼셨나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귀 기울이고, 고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해요. 스노우플레이크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B2B처럼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고객 우선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가치와 생태계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사용자 중심의 UX라든가 새로운 완전 클라우드 기반의 변화이다 보니 이 안에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돕고 하는 것들이, 이 두 회사가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운전자와 동승자. 운전자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도 낼 수 있고, 속도를 네. 줄일 수도 있고,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동승자는 수동적이 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고객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우리가 운전자가 돼야 된다, 고객 중심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두 기업한테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모든 것들이 데이터였고, 이 데이터 속에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생태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동작하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팔란티어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을 때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한 판에 보여줄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 기업들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팔란티어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고, 그 시스템의 장점이 생성 AI랑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잖아요. 기존에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는 AI 시대의 리더십을 선도적으로 갖지 못했지만 CEO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회사도 인수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도 스노우플레이크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위기를 당연히 겪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잘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텐데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의사결정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론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의 도전과 혁신은 여기가 끝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기업들, 또 다른 혁신가들의 이야기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오늘 내용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업데이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